도덕이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것의 경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다방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의 경계를 생각함에 있어서 먼저 도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모랄리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은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또 본 강의의 말미에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학자들 사이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모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결론은 없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모랄리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유명한 윤리 철학자죠. 알래스테어 맥킨타이어와 같은 경우는 도덕이 무엇인가를 탐구함에 있어서 무엇이 도덕이 그럼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것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도덕을 탐구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랄과 non-moral, 이거는 이모랄과 다른 것이죠. 이거는 이제 비도덕적인 그런 것을 이모랄이라고 한다면 non-moral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상관없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관련된 것, 그리고 도덕과 상관없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어떤 그 주장 가운데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페어와 같은 분은 도덕성에 있어서의 어떤 보편성, universalizability라고 하는 것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또한 책과 논문에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연 그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action guiding principles, 행동을 뭔가 지정해주는 행동을 뭔가 행동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룰들의 집합체인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을 뭔가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법칙들, 원칙들을 모아놓은 것인가, 또는 아닌가 하는 점을 우리가 또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행동을 지켜주는, 행동을 안내해주는 그런 룰들은 종교적인 룰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미적인 룰, 어떤 미적인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 행동을 취할 수도 있고, 또한 프루덴셜, 본인이 스스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들을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과연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룰들의 집합체인가, 아닌가, 우리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판단, 도덕적인 원칙, 그 도덕적인 행동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구분점들이 또한 도덕과 관련된, 모랄리티와 관련된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추가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 룰들의 집합체, 원칙의 집합체가 과연 도덕인가? 라는 질문은 또 관련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이제 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나바호 원주민들에 대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존 레드와 같은 학자는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룰들의 집합체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과연 이러한 룰들이, 행동 방식의 원칙들이 과연 도덕 원칙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법들, 법규들, 규칙들, 이런 것들은 또한 도덕인가 아닌가, 도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도덕과 아예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떤 행동을 규제하는, 문화마다 사회마다 다르죠.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지키자고 되어 있는 그런 규약일 뿐, 그것이 도덕과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도덕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시스템 오브 룰들의 집합체와 도덕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또한 우리가 탐구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이제 학자들이 하게 되는 생각은 뭐냐면, 그럼 과연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주는 뭔가 필수적인, 핵심적인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ssence of morality, 뭔가는 도덕이고 뭔가는 도덕이 아니라고 했을 때
뭔가 도덕적인 것들의 어떤 특징을 지어주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어주는 뭔가 핵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에센스 오브 모랄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에센스 오브 모랄리티에 대해서는 또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폴 테일러 같은 경우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는 에센스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앞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한 어떤 한 사회, 한 그룹의 사람들이 지키도록 같이 동의를 한 또는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그 룰들의 집합체일 뿐 이것은 도덕이라고 하는 뭔가 핵심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리처드 조이스 같은 경우는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모럴 센스라고 할 수 있는 인지적인 영역의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특히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지적인 능력 그것이야말로 도덕성의 핵심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도덕성의 핵심이 없다고 하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인지적인 핵심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도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또한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조나탄 헤이디 같은 경우는 많은 학자들의 경우 도덕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경우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에 영향을 받아서 도덕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점을 2007년에 자신의 저작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특히 리버럴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연구자들이 도덕에 관해서 연구를 할 때, 심리학적인 연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덕, 정치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굉장히 반영을 해서 연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도덕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고, 또한 그럼 과연 도덕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함에 있어서 또 많은 학자들이 어떤 접근을 하냐면 ordinary linguistic analysis, 즉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들, 이 언어 습관들, 언어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분석해서 어떤 것들은 도덕적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도덕과 관련된 도덕 개념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덕이 아닌 것으로 배제하고 하는 식으로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패턴을 분석해서 어떤 것들은 도덕적인 것들, 그러니까 모럴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모럴과 관련이 없는 것들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적 연구죠. empirical studies들은 이러한 언어 분석이 가능하고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냈고 또한 동시에 이와 같은 언어 분석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뭔가 문화와 지역과 사회와 어떤 여러 가지 그룹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것을 발견했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룹 사이에 다양한 방식의 언어 사용이 있기 때문에 또한 도덕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캐치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던져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집단들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집단들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문화적 차이라든지 그런 어떤 언어 문화적인 그런 차이들을 또 연구를 이제 해보니 이것이 언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또한 도덕이란 그런 과연 무엇인가, 도덕과 관련된 영역의 개념들은 무엇인가를 파헤쳐내는 데는 또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져야 하는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인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인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방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정리를 한다면 과연 룰들은 도덕적인 룰들인가? 여러 가지 사회의 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스피드 리밋 같은 경우, 그것은 과연 도덕적인 룰인가 아닌가? 또는 다른 일들을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적용하는 많은 룰들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도덕적인 룰인가 아닌가? 또 많은 우리의 어떤 의무들, 오블리게이션들은 도덕인가 아닌가? 도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 오블리게이션들은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오블리게이션이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 수준에서의 오블리게이션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수준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것은 도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닌 것인가? 예를 들어 납세의 의무,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 이런 의무의 경우는 이것은 도덕적인 것인가 아니면 도덕의 영역과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과연 도덕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바로 뭐냐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랄리티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갖추어져서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태어난 다음에 사회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특히 어떤 인간 발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거기에서도 그것과도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건져볼 수 있는 질문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과학적 판단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상관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또는 어떤 직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과학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특히 예를 들어,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남들이 다 이런 걸 해. 또는 남들은 이런 걸 안 해. 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남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요? 그럼 통계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the use of statistical reasoning in morality. 통계적 사고. 남들은 이걸 해. 또는 남들은 이걸 안 해. 라고 하는 것에 이 통계적인 사고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통계적인 사고, 그리고 이 통계적인 사고를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거죠. 남들은 내가 보았더니 지금까지 남들 중에 몇몇은 이렇게 했어. 그러므로 남들은 다 이렇게 해.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통계적으로 세어보니, 그 다음에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덕적인 사고와 과학적 사고, 도덕적 사고와 통계적 사고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모랄 러닝, 도덕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도덕이 무엇인가를 정의함에 있어서,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 이건 또, 서양 철학에서 특히,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도덕적 생각과 도덕적 실천, 행실이 과연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풀어야 할 그런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풀어야 하지만 잘 풀리지 않은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것은 이제 사고와 행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판단과 실행, 판단력과 실행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인지와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심리학적인 면에서는 또한 이론과 실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양 철학에서는 이것도 나중에 또 다른 강의에서 또한 다루겠습니다만은, 고대의 약간 사상에도 다루겠습니다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경우 이러한 것들이 연결된다고 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많은 또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또 다른 그런 우리의 질문들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질문만 던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떤 뭔가 주장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랄리티를 이제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접근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접근은 descriptive and elucidatory approach. 이것은 뭐냐면 도덕성을 사람들의 행동과 또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linguistic analysis, 언어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은 도덕이라고 감수하고 또 이러한 것들은 도덕이 아니라고 하더라. 즉 사람들의 어떤 현상,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어떤 디스크립티브하고 일리시데이터리 어떤 묘사하고 밝혀내는 것, 그것에 집중을 한 그런 도덕에 관한 연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프레스크립티브한 어프로치.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것이 마땅히 도덕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도덕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분류해내고 뭔가 요구하고 하는 그런 프레스크립티브.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 것이라는 이제 입장에서 도덕을 연구하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 프레스크립티브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윤리에서 또는 종교 윤리에서 이러한 것들은 도덕적으로 틀렸다. 또 왜 틀렸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한다면 그것이 이제 프레스크립티브 어프로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카테고리컬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은 뭐냐면 카테고리컬 하면은 뭔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건드릴 수 없는 도덕의 영역. 그리고 보편적으로 뭔가 반드시 주어져 있고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영역. 그런 것들은 이제 카테고리컬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상정하고 하는 접근. 그게 이제 카테고리컬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림에 있어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the essence of morality, 뭔가 도덕적이라고 한다면 something moral이 있다면 그것들을 관통하는 모든 something moral이 다 보여주고 있는 핵심 조건이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necessary conditions,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the essence of morality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심사가 계속 되는 것인데 일부 학자들은 뭔가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반드시 뭔가의 결과를 수반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도덕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사회적 맥락에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웃 사람들이 째려본다든지 이웃 사람들이 뭔가 비난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웃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 같은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쿠퍼와 같은 학자들이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스프리그 같은 학자들은 이제 그것이 더욱 세지면 사회적으로 이제 배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오스트라시즘. 뭔가 사회적 배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또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guilty feeling, 양심적인 찔림이라든지 쉐임이라든지 이 쉐임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 다른 맥락에서 다루겠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disliking oneself 그것이 이제 개인 자체를 뭔가 싫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뭔가 우울해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 라도 관련되어 있다. 그런 경우, 이러한 종류의 그 consequences, 결과들이 나타날 때, 뭔가, 이러한 것들은 이제 도덕적인 범죄의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제 다른 일본의 학자들은 뭔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 something moral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프랑키나와 같은 학자는,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이익이나 어떤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도덕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다가 있고, 또한 이제 툴민과 같은 경우는 뭔가 그 something moral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조화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은 반드시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성에서 something moral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있는 그 컨텐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사회적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행동 수칙이 나타날 때, 그것에 맞게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이제 something moral, 뭔가 도덕과 관련된 무엇인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주장을 할 때 이제 난점은 뭐냐면, 그럼 나치 독일과 같은 경우에 그 당시 그 사회에서 통용됐던 그 당시 나치 군인들이 예를 들어 복종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윤리관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왜냐하면 그 나치 그 독일에서 특히 유대인을 학살하고 했던 것들은 명백히 잘못된 그런 판단이었는데, 그것은 과연 그러면 도덕적으로 잘못되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옳다고 행동하고 그냥 따랐던 것이잖아요. 할머니 오브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옳다고 행동했던 것인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은 그러면 완전히 명백히 갈라지는 것인데, 이러한 그 도덕적인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 난점이 이와 같은 접근법을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난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그룹, 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내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난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니코마키안 에틱스라고 하는 책에서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해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우리가 탐구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도덕의 어떤 필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할 수가 있는데, 경험적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 그 심리학에서 연구를 할 때는 이러한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로 이렇게 그 경험 연구를 하려면 반드시 어떤 설문지나 어떤 그런 그 검사 도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작적 정의를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험 연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연구 초반에 앞부분에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작적 정의들이 또한 많이 내려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프리엘의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조작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철학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의는 아니지만, 일단 연구를 해야 되니까 앞부분에 도덕성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자라고 하는 어떤 임시방편적인 도덕적인 오퍼레이셔널 그런 컨디션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necessary 컨디션들, 필연적인 그 필요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비트겐슈타인 철학자의 의견을 따르는 일련의 또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이 모랄리티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어떤 묶여져 있는 그런 텀일 뿐이지, 그 안에 뭔가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쉽게 말하면 컨텐츠, 뭔가 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그냥 묶어서 사용하는 언어의 하나의 그냥 뭔가 묶여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 핵심, 에센스 오브 모랄리티 또는 necessary conditions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패밀리 리sem블런스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개념은 비트겐슈타인이 1953년작인 Philosophical Investigations에서 이제 사용했던 개념이기도 하고, 이게 원래 이제 쇼펜하우어가 이제 처음에 주장했던 개념이기도 하면서 니체나 쉐일링의 철학에서도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활용해서 도덕이라고 하는 그 모랄리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컨텐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패밀리 리sem블런스, 뭔가 묶여있는 그런 그냥 용어일 뿐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킨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은 어떤 이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또 프레스크립티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그룹의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끼리 뭔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목표 있는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그런 것이지, 그 내용에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도덕이란 무엇인가, 모랄리티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 내림에 있어서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또 접근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발달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달적 관점, 특히 이 로렌스 콜버그 라는 학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이 심리학계 또는 도덕과 관련된 학계에 중요한 화두가 던져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렌스 콜버그는 이제 1958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 그의 평생 이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그 내용 가지고 평생 연구하는 또 유명한 중요한 학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로렌스 콜버그가 1958년에 마무리했던 그 박사 논문에서 제시했던 이 이론은 특히 칸트의 도덕 철학과 또 피아제의 심리학적 이론을 어떻게 보면 융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융합한 것이냐? 칸트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뭔가 고상한 수준의 또는 가장 옳은 종류의 도덕적 판단의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보편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이디어를 로렌스 콜버그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다라고 수준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이 수준의 개념은 그럼 어디서 온 것이냐? 피아제의 도덕 발달 이론에서 그 발달 단계의 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접목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크게 봤을 때는 3단계고, 이제 또 6개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3개로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그 전통 전 단계, 예를 들어 단순히 어떤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그런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고, 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가 두 번째 단계. 그러면 전통에 그냥 순응하는 단계, 그리고 뭔가 전통이 아니라 법이나 질서라고 하는 조금 더 높은 개념에 순응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 이제 어떤 전통을 더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고, 가장 높은 단계는 한테가 말했다시피 모든 인류에게 보편 타당한 것들을 나에게 적용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 발달 단계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게 이제 로렌스 콜버그의 6단계 도덕 발달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로렌스 콜버그의 주장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행동주의,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상급을 받기 위한 것. 예를 들어 이 콜버그의 단계에서는 이제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한 수준에서 사람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주의적인 도덕 이론이 굉장히 대유행하던, 또는 그에 따른 사이코애널리시스, 심리 분석 이론이 유행하던 시기에 제시된 이론이라서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들이 처음 보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도덕 철학의 이상을 제일 고상한 것, 제일 높은 수준의 것으로 올렸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도덕을 우리가 정의함에 있어서 발달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 이제 집어넣었다는 점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도덕이 무엇인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공헌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이 콜버그의 연구를 보시면 방금 보신 것처럼 칸트의 철학과 같이 철학과 또는 이제 경험적 연구를 또 계속했거든요. 이와 관련된. 그래서 뭔가 어떤 경험적 연구와 철학이 접목된 굉장히
연구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다. 콜복의 연구는 그런 사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6개 단계는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6개 단계가 있는데, 특히 이 하인츠 딜레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모럴 딜레마죠. 예를 들어 간단히만 얘기하면, 예를 들어 하인츠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가 죽어가는데 굉장히 비싼 약이 있어서 이 약을 훔쳐도 되는 것인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딜레마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6가지 단계에 따라서 답을 다양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훔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편적인 그런 법칙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 남이 나의 것을 훔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도 안 훔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6단계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콜복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복에 있어서 높은 단계로 가는 방법은 소크라틱 모럴 에듀케이션, 예를 들어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그럼 과연 도대체 무엇이 도덕적이냐라고 대화를 나눠가면서 이렇게 6단계로 높아지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좋은 도덕교육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만은 이 이론이 그럼 반드시 맞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로렌스 콜버그의 두 제자가 그의 이론에 대한 심각한 반론을 제기했는데, 첫 번째로 캐롤 길리건이라고 하는 그 여성 학자는 이거는 이제 로렌스 콜버그 교수님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 나중에는 교수 이시하는데 그때 같이 박사 학위를 콜버그에 대해서 받은, 그리고 이제 NYU에서 교수 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1982년에 그 누나 디펀 보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자들에서 그런 박사과정에서 이 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그 중요한 자신의 지도교수에 대한 지도교수의 이론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가장 높은 단계라고 했던 칸트가 말했던 그 보편타당한 뭔가 그런 수준, 보편타당한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수준, 또는 사회의 법과 정의를 받아들이는 수준, 이런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남성 중심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그 콜버그의 개념에 따라서 작성된 도덕 발달 검사지를 가지고 학생들 또는 많은 사람들의 도덕성을 검사를 해봤더니 유독 여성들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이것이 과연 여성들이 도덕적인 판단이 낮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검사기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이 발달 이론 자체가 너무 남성 중심적인 것이 높게 평가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떤 이론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론을 아예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이론이 바로 뭐냐면 케어, ethics of 케어, 돌봄의 어떤 윤리학,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윤리적인 그런 어떤 그 방향이 될 테인데, 어떤 그 보편타당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본다는 그런 개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6단계에 어떤 것이 제일 높은가, 그 높음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또한 대표적인 어떤 그 페미니스트 윤리학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이런 장을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에 또한 중요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많은 챌린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챌린지는 또한 또 다른 그 콜버그의 제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콜버그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의 그 학자 생활 초창기에 예일 대학에서 잠깐 교수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엘리엇 투리얼이라고 하는 분은 예일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로렌스 콜버그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은 UC 버클리에서 교수 임원으로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뭐가 발견이 되냐면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높은 단계의 수준의 사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견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1부터 6까지 설정되어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소위 말해서 콜버그의 낮은 단계, 예를 들어 처벌과
상벌과 관련된 그 어떤 도덕 동기가 발견이 된다면 그럼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럼 어른들이 다 수준이 낮은 것인가?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단계가 뒤집박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튜리엘은 여기에서 이 단계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였고, 그 튜리엘은 더 나아가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 중요한 necessary condition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학적 경험 연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그 operational definition, operational condition 그 세 가지 조건으로서 조작적 정의죠, 조작적 조건인데 세 가지 조건으로서 universalizability, 보편적이어야 한다. 뭔가 도덕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일단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authority independence. 이것은 예를 들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조직의 장, 학교의 교장선생님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권위와 관련이 없는 스스로 뭔가 판단이 되는 그것이 이제 도덕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또한 도덕과 관련된 것은 뭔가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든지 또는 정의에 위배된다든지 뭔가 권리에 위배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많은 조작적 정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조작적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튜리엘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도덕과 관련된 something moral, 도덕성과 관련된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간단하게 굉장히 일본의 의견들만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The boundary of morality는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만한 주장을 만한 주장을 내리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할 만한, 수긍이 갈 만한 그런 주장을 내리기 어렵고, something moral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의 내리기 복잡하고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방금 살펴본 여러 가지 접근법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정의 내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